사방이 약재고 우리 시장은 유독 또 약한 편입니다. 자, 이런 흐름 어떻게 판단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3인의 전략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영 전문위원과 하이투자증권의 이성호 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이틀째 순유입입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로 이틀째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이틀간 순유입 규모는 1,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외국인 나흘째 주식 매도입니다. 뉴욕 증시 반등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주식 매도세가 나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동차주에 대한 매도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3위 키워드는 곡물 가격 급등 우려입니다. 가뭄이 장기화되면서 곡물 가격 상승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음식료주에 미칠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사실 오늘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하든지 저는 팔더라도 조금만 팔 줄 알았는데 2천억 원이 넘게 팔고 있습니다. 그동안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식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더니 오늘은 또 자동차 주식을 또 집중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늘 삼성전자를 다시 매수하면서 삼성전자 반등폭이 커지고 있는데 자동차주도 삼성전자에 비춰보면은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 같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오늘 주식 매도하는 거 상당히 좀 기분은 나쁘게 느껴집니다. 자, 외국인의 주식 매도 이학영 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큰 틀에서는요, 결국은 유럽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번 얘기가 됐지만은요, EU 정상회담이 이번 주 말에 열리는데 그것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고요. 그것은 독일의 입장이 워낙 확고하다는 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의 이 시각이 아니라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죠. 유로의 불안이 계속되면 유로화가 지금 1.24달러 때까지 다시 또 와 있고 좀 지지가 되고 있지만 유로화가 좀 약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것은 결국 원화 가치의 하락 쪽에 베팅을 하는 일부 외국인이 있다는 것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절대 다수는 아니지만요. 분명히 일부는 원화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쪽에 베팅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험자산의 회피가요. 이머징 국가에 대한 회피로 나올 수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주식에 대한 전체적인 축소 움직임으로 이해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추세가 언제 바뀔지 모르지만은요. 현재 당장은 우리나라의 원화 환율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1년 동안에 좀 약해지긴 했지만 다른 이머징 국가 대표적인 브라질이라든가 인도에 비해서는 훨씬 상대적으로 버텼다는 것. 그들 날은 20% 이상씩 떨어졌는데요. 그런 것들이 일부 외국인은 분명히 참고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최근 주식을 매도하고 있는 외국인, 유럽계가 대부분으로 조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역시 유로존 문제, 불안한 유로존 문제가 외국인 매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 시장에서 가장 팔기가 쉬운 종목들일 것 같습니다. 대표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도도 삼성전자에 집중됐다 자동차에 또 집중되고 좀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음식료 업종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지난주 목요일 업종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곡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익성이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뭄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가뭄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물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곡물가가 좀 급등할 가능성이 많은데 음식료주에 아무래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성호 부장께서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제 곡물 가격 올라가면은 에그플레이션 관련주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서울의 6월 강우량이 예전에 10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상관측 이래 104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 나타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기후제까지도 지내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중국, 미국 다 그런 상황입니다. 곡창지대로 알려진 미국 중서부 지역이 최근 한 달간 강수량이 절반 정도 이하로 뚝 떨어지면서 상당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고 중국 동부 지역도 60년 만에 가뭄으로 농경지의 절반이 경작을 포기하는 그런 사태까지 왔습니다. 자, 가뭄으로 경작이 줄어든 데다가 중국의 사재기까지 더해지면서 옥수수, 콩, 이런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이틀 전서부터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옥수수는 6월에만 22%가 올랐고요. 콩은 10%가 넘게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 에그플레이션, 본격적인 에그플레이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데 최근 미국 농무부가 발표한 6월 중 미국의 곡물 수급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은 올해 국제 곡물 생산량이 2.9%가 증가해서 23억 7억 톤으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세계 곡물 재고도 전년 동기 대비 0.2%포인트 높은 20.3% 정도로 추산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그렇게 그 곡물이 크게 부족한 상황은 아닌데 뭐 그렇기 때문에 음식료주에도 곡물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게 사실 뭐 비가 또 많이 오면은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곡물 가격 올라가는 게 여기서 지속이 된다면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여기서 지속이 된다면은 곡물 가격이 추가로 오르고 음식료 업체에도 상당한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과거에도 이 에그플레이션 즉 농산물 가격이 크게 오를 때 그 한 2, 3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적에 악영향을 끼쳤던 그랬던 그 학습 효과를 감안한다면은 분명히 그건 상당한 음식료주의 악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그 상당히 가물면서 비료주들, 화학, 그 효성 OMB, 조비, 남해화학 이런 비료주들도 관련주로 지금 좀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또 종묘업체, 농업바이오 뭐 이런 것들도 수혜주로 인식이 되면서 시장에서 약간씩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에그플레이션하고는 좀 관련은 그렇게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이거는 테마성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곡물 가격이 급등은 했는데 일단 뭐 전반적인 곡물 수급이 그렇게 아직 부정적인 단계까지 가지는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에그플레이션 뭐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도 많은데 일단은 뭐 에그플레이션 올라간다래도 좀 면밀히 검토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주말에 비 온다 그러는데 음식료주를 위해서라도 좀 비가 좀 많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스페인 조달금리 급등입니다. 최근에 유로존 국가들 뭐 국채 발행하면은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많이 발행을 하고요. 3개월 물짜리 국채를 발행을 했는데 발행 금리가 한 달 전에 비해서 3배 가까이 올랐다. 뭐 스페인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그 우려되는 부분이 있고요. 더불어서 스페인의 국가 신용 등급이 추가로 또 강등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뭐 정크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정말로 그야말로 은행이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문제가 되는 그 차원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얘기들이 스페인 쪽에서 좀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학영 위원께서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그 3개월짜리는 지금 한 달 만에 무려 금리가 뭐 3배나 올라갔고요. 6개월짜리도 지금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다는 얘기가 그 오늘 보도로 저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스페인의 그 국가 신용 등급의 추가 하락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런 식으로 많이 미국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오늘의 그 유럽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페인도 있었지만 미국 시각으로 장 마감하기 직전에 나온 소식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에건 존스사가 독일의 신용 등급을 내렸습니다. AA-에서요, A+로 그 내렸고요. 싱글 A+로 내렸고, 그것조차도 전망 자체를 이제 부정적으로 내렸는데, 물론 이제 에건 존스만의 일이고요. 그 아시다시피 S&P 그리고 무디스, 피치 이런 쪽은 전부 다 국권이 트리플 A를 독일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른 국가들이 쫓아가고 안 쫓아가, 다른 신용기관들이 쫓아가고 안 쫓아가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이 문제냐면요. 지금 에건 존스가 그렇게 독일의 신용 등급 내리면서 언급한 내용 자체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무엇이냐면 그리스가 그 유로존에서 탈퇴하고 안 하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에 따라서 독일이 가장 채권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회수 불능한 채권일 가능성이 회수 불능한 채권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점이 지금 독일의 정부가 지금이 당장의 중인 것이 아니라 메르켈 총리 포함한 독일의 정부가 계속해서 그리스의 채권을 떠안고 부채를 떠안는 일에 대해서 극도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독일뿐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일에서 위에 있는 나라들 있죠. 독일 북쪽에 있는 나라, 핀란드, 그리고 네덜란드, 뭐 이런 나라들이 전부 다 극구 반대하고 있는 것에 이런 쪽에서 모든 문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약간 다른 얘기지만 유로 EU 정상회담에 대한 큰 기대를 아예 안 하는 게 낫고요. 그래야지 혹시라도 좋은 결과 나왔을 때 시장에 반응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건 존스가 독일의 신용등급을 내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존스가 대체로 S&P나 무디스보다 조금 빨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게 맞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대표적인 사례가 두 건이 있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요, 2007년 때요. 다른 신용기관이 다 문제 없을 때 제일 먼저 얘기한 곳이 에건 존스로 유명해졌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에건 존스가 쉽게 얘기해서 많이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S&P보다 미국의 신용 등급을 보름 먼저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일단 뭐 독일의 신용등급 강등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유로존 문제 정말 그야말로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가닥이 나오질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중국 얘기들을 좀 많이 하는데요. 중국 다음 달 지준율 인하 가능성이 있다. 뭐 일부에서 중국 내에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뭐 중국에서 전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했는데도 그 당시 뭐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지준율 인하가 어느 정도 모멘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성호 부장께서 중국 관련 내용 좀 정리 좀 해주십시오. 예.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경색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시보라고 그러죠. 상해 은행 간 단기 금리 이게 좀 상당히 급등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2월 이후 최고치까지 올라갔는데요. 이에 따라서 인민은행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서 어제 자금 시장에서 750억 위안을 공급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단기 자금 시장에서 유동성 압박이 일어나는 데다가 외환들도 더 이상 뭐 들어오기보다는 나가는 쪽으로 가고 있어서 돈들이 좀 모자란다라는 얘기가 많은데 6월 7일 금리를 그때 또 인하를 한번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지준율 인하는 뭐 전혀 부담이 없고 7월 달에 인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가 없이 또 한 차례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앵커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앞으로 중국 경제가 좋아질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인데요. 지준율 인하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올해 중국 GDP 목표치가 7.5%입니다. 근데 1분기에 8.1%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2분기, 보통 이제 3분기가 항상 좋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면 2분기에 중국의 GDP는 7%대 초반, 또는 뭐 심하게는 6%대 후반 정도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7.5%를 달성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중국이 여기서 강력한 부양책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7%대, 지금 중국이 7.5%라면 7%대 한 7.7, 7.8 정도만 달성하면 되는 거고, 강력한 부양책보다는 미세 조정을 통해서 그것을 계속할,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부양책 기대감이 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쉽게 이것도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다. 중국 정부 내에서도 뭐 수차례 부양책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세 조정만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좀 그렇게 봐야 되고요. 다만 계절적으로 봤을 때 중국 경기가 항상 좀 7월부터는 좀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지표들이 이제 8월에 나오게 되면은 8월부터는 이제 중국이 좀 경제가 좋아지는구나, 뭐 그런 효과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은 부양책, 뭐 강력한 부양책은 기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시장이 호재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모멘텀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역시 그 부분도 기대하기가 상당히 좀 조심스럽고 쉽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장중 1800포인트선 붕괴입니다. 오전에 1800선 붕괴되면서 상당히 좀 안 좋은 분위기까지 갔는데 삼성전자가 시장을 끌어올리면서 지금 강보합까지는 일단 돌아서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하더라도 다른 아시아 시장에 비해서도 우리 시장은 좀 흐름은 좀 유달리 약한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한 이유가 일단 뭐 가장 큰 요인은 수급일 것 같습니다. 외국인 매도 때문인데 정말 우리나라만 다른 악재가 있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까지도 좀 드는데 이성호 부장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우리 증시가 다른 아시아 증시보다 좀 약한 이유 한 두 가지 정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물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를 하면서 그것으로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고 그래서 주가가 다른 나라보다 좀 더 많이 하락하는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요, 4월 동안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2만 767계약을 매도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베이시스가 악화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게 7,545억입니다. 상당히 많은 수량이 4월 동안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힘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는 사실 이 전차군단으로 불리던 사실 주도주였던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빠지고 급락을 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가 21일부터 25일까지 4월 동안 외국인들이 무려 4,950억을 순매도하면서 10.4%나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은 반대로 이제 삼성전자는 올라가는 대신에 자동차 주식들이 장중에 한 4%대까지 떨어지면서 시장 분위기를 좀 썰렁하게 만들고 있는데 시가총액 5위 중에서 1위가 뭐 삼성전자고요. 2위 현대차, 3위 포스코 빼놓고는 4위 기아차, 5위 모비스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5개 종목 중에서 4개 종목이 최근 급락하면서 지수가 상대적으로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6월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누적 선물 순매도가 지금 2만 계약을 살짝 넘긴 상태인데요.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2만 계약을 넘어가면은 그다음부터는 외국인들이 매도가 좀 주춤거리거나 또는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경향이 높았기 때문에 일단 외국인들의 매도는 추가로 나올 여지는 높지 않다라고 보고요. 오늘 외국인들이 선물에서 순매수를 보이고 있는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제 그런 우려는 좀 없어졌다라고 보고요. 이제 전차 군단에 대해서는 오늘 삼성전자가 이렇게 강하게 지금 2.8%가 반등하고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외국인들의 일시적인 수급에서의 꼬임 현상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 현대차, 기아차 떨어지는 것도 어떤 일시적인 수급 꼬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분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뭐 있다고 하고 또 현대차도 뭐 파업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그러지만 너무 앞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입니다. 1분기에 삼성전자가 5조 8,500억, 2분기에는 너무 이제 사실은 6조 대 초중반 얘기 나오다가 어느 순간에 7조까지 올라갔는데 6조 대 한 중반, 6조 5천억 정도 2분기 나오고 3분기에는 7조 넘어가면서 분기별로 봤을 때 사상 최대 이익을 계속 경신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대차, 기아차도 여전히 좋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북경 3공장 이제 오픈하면서 또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현대차, 기아차들 뭐 외국인들 매도로 급락하고 있지만은 결국 이제 2분기에도 좋아지고 3분기도 좋아지는 그런 어떤 실적으로 봤을 때 사실 삼성전자라든가 자동차 관련 주식들에 대해서 그렇게 급히 팔 만한 매도를 해야 할 만한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것들이 안정이 이제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수가 뭐 이제 우리나라만의 고유의 요인으로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오히려 다른 나라들이 좀 더 하락할 때 버틸 수 있는 버퍼를 만들어 놨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다시 이제 원점은 유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글쎄 뭐 우리 시장만 유독 빠지는 이유 답은 뭐 명확한 것 같습니다. 수급 쪽에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파생의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 그런 부분도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도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시장 주변 상황 보면은 지금 호재 찾기가 어려운데요. 정말 뭐 악재만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뭐 기대해 볼 만한 긍정적인 변수는 없는지 또 대응 전략까지 이학년 의원께서 같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봐서는 정말 호재는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큰 재미가 없고요. 그건 주변 환경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래도 찾아보면요, 제가 봤을 땐 딱 두 가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요, 역설적이지만 너무 많이 빠졌다는 거죠. 그것도 단기간에 정말 많이 빠졌다는 것 자체가 정말 호재라고 봅니다. 좀 굳이 따지자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전체를 보면 지금 PR이 한 8.3배 정도 되거든요. 작년 9월달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가 8.2배니까요. 얼추 그 수준까지 주가가 빠진 것은 사실이라는 것이 첫 번째 호재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점 이런 것은 큰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 갖고 있고요. PR이라는 것 그리고 PBR이라는 것이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과 수급에 완전히 무시해서 그만큼의 바닥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것 자체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그나마 지금 모든 글로벌 기업들의 수익 전망이 하향되고 있는데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그나마 삼성전자랑 현대차가요. 리딩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고요. 외형도 꾸준하고 수익 수상도 상당히 지금 사상 최고 행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은 주가는 좀 쉬고 그렇지만 기업들이 살아있는 것이 그나마 대표적인 기업들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나중에 시장이 원기를 되찾을 때 큰 힘이 될 것만은 분명합니다. 두 개 모두 이렇게 시장에서 적극적인 호재가 아니라는 것을 미리 좀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대응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1800선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오늘도 1800선이 지켜지긴 했습니다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의미는 없는 지수대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분히 심리적인 어떤 지지 정도 아니겠냐 봅니다.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다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략 전술 측면에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 외국인이 지금 3, 4일째 계속 엄청나게 많은 액수를 갖다 팔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유독 뭐 미워서 파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외환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했다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전체적에서는 이머징 마켓 그리고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외국인이 많이 팔았기 때문에 물론 선물의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은요. 선물 기준을 보면 팔 물량은 맘 먹고 팔기 시작하면 얼마든지 팔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의 어떤 포지션이 완전한 변화가 확인되기 전까지 국내 기관만이라든가 개인만의 매수로 시장을 버티기는 쉽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지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1780선이고요. 그 선 이탈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탈하면 주식 비중 50% 이내로 줄이셔야 됩니다. 시장에서는 흔히들 낙폭과대가 최대의 호재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사실 뭐 주변 여건이 너무나 좀 불안정한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나마 삼성전자,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 또 실적 이 부분이 그나마 우리 시장을 지탱하는 힘이 될 가능성은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